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12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그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주요된 원인이 AI 버블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버블론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익스포저를 일부 줄이기 위해서 SRT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SRT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Significant Risk Transfer라고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 간혹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CLO, CDO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Collateralized Debt 또는 뭐 Liability Obligation 뭐 이런 것식인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드리면 그 모건 스탠리가 은행이라든가 그 돈을 가진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이 뭐 AI 데이터 센터건 PF건 하다못해 자금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투자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그 자금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크레딧 위험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럼 그 크레딧 위험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안 될 거고 시장이 작으니까 안 되는데 미국은 과거에 CLO, CDO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그거 덕분에 그 시장의 리스크가 막 굉장히 가중돼서 이제 네네. 부작용은 있었지만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좀 부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이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을 커스터디언 뱅크가 따로 갖고 있다가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자는 거잖아요. 신용 어떤 부도가 내가 투자했을 때 신용 부도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전이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SRT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 네네. 구조에서 커스터디 뱅크한테 만약에 EOD가 발생했을 때 은행은 그 투자 손실 보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투자자들이 1년에 한 8에서 12% 정도 그 고수익 상품으로 저게 이제 바뀌면서 크레딧 링크드라든가 뭐 CLN이라든가 이런 CDS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펀드에 넣어서 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것 그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토디언 뱅크에서 손실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자 보전용 뭐 자금으로 쓰일 것이고,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그래서 해지가 되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EOD가 발생 안 하고 디폴트가 발생 안 하게 되면 나는 1년에 8에서 15%를 굉장히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2019년 뭐 그 전까지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제 데이터가 안 나와요. 2019년도부터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한 3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주로 이 상품이 아직까지는 투자자 성격으로 볼 때 법인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이제 가입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다 하는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가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AI 버블론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S로 가보면 MS는 사실상 부인을 했지만 MS가 영업사원들한테 AI 에이전트 판매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게 할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네. SRT 설명을 너무 집중하다가 큰 그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약간 돌아가서 네, 그거 네, 네. 얘기부터 하시죠. AI 버블론. 저는 최근 한 달 변동성의 원인이 AI 버블론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봐요. 결국은 유동성이 원인이었는데 네.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져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막 하니까 자꾸 찾는단 말이죠, 핑계를.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 2년 있다가 고민할 거를,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시장은 항상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걸 또 좋게 해석하면 미리 좋은 의미에서의 눈높이 조정 과정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투자 기간에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간인가요? 투자하는 기간인가요? 투자하는 기간이죠. 투자하는 구간이죠. 네. 투자를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섣부른 뭐 빨리 때이른 너무 걱정이다라는 시기상조다.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환으로 아까 SRT 같은 경우도 사실 SRT가 지금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 유사한 CLO, CDO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된 상품이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콕콕 찍어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느낌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 잠재 리스크를 해줘야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연계해서 비슷한 생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준비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엣지 부분의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애초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세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 추세긴 하죠. 네네. 네. 그리고 그 옆에 그래프도 좀 보여주시는데 총 매출을 또 갖고 온 그래프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매출 추이하고 순이익 추이입니다. 저게 우려되는 그래프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네, 보이세요? 네. 그 정도면 성장을 되는 거 하고 있죠.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이나 순이익, 뭐 매출이든 뭐든 성장의 추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들쑥날쑥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긴 흐름에서 이게 트렌디하게 성장을 하는 추이를 보이느냐 아니냐 이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께서 사실상 출연해 주실 때마다 강조해 주신 게 AI 버블론을 두고 우리가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이다. 결과를 거둬들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AI 버블이 터질까 봐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네네. 덧붙이다 보면 최근에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월가의 구루들이 네. 드디어 점점 이제 AI 성장세는 허상이 아니고 뭐 엔비디아의 젠소랑도 어젠가 그제 그 얘기 해줬고 토니 파스코렐로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미 그런 네. 얘기했고 이거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아주 펀더멘탈하게 사운드한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네. 골드만삭스가 그제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장 끝나고 4시엔가 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견조하게 가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는 네. 얘기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워낙 이제 은행이 모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코멘트를 하거나 보고서 같은 건 톤 앤 매너를 보면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서브리매니안인가 같은 그 여자분이신 것, 인도계 네.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 AI 버블이 아니라 에어파킷 정도 된다라고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네. 에어포킷이면 이 물 가운데서 이렇게 공기방울이 톡톡 터지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구가를 하는 중에 조금씩 무시해도 될 만한 파열음 정도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전체 방향이나 톤앤 매너는 AI 성장에서는 계속될 거고 이거 의구심 가질 필요 없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그런 목소리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AI 성장은 뭐 지속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3.0 돌풍으로 TPU가 등장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원래 있던 건데 시장에 관심을 받기 10년 됐죠. 시작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파이, 독점했던 엔비디아 파이를 뭐 나눠 가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 GPU와 TPU 동반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브로드컴을 시작으로 마이크론 그리고 오라클까지 줄줄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의 전망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브로드컴은 좋게 나올 거예요. 브로드컴은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진영, 엔비디아 콤플렉스, 그다음에 구글 콤플렉스 동반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네.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실적 3, 4분기 실적 얘기할 때 엔비디아한테 발주를 받아서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미루어 좋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걸 초과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브로드컴도 어쨌건 AI 성장의 그 초입에 있는 맞춤형 반도체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회사인데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이던스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분위기는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지금 살짝 얼어붙고 막 센티멘트가 녹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저는 뭐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저런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추세를 봐도 상당히 뭐 괜찮은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엔비디아와의 구글 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동반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라클 살펴보도록 하죠. 웰스파르고가 AI 추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라클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반면에 최근에 오라클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5년 반기 CDS 프리미엄이 최고치를 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라클하고 코어 위브 정도가 지금 이 CDS 프리미엄 과한 투자 덕분에 이거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뭐 점프업을 하고 이러면서 CDS가 지금 사상 최고치 스프레드만 보면 140bp, 150bp 수준까지 갔다고 총 헤드라인 넘버를 보면 530bp까지 치솟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좌측 그래프에 빨간색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저게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네. 실제로 최고치 530%까지 떴는데 지금 그래프에서는 한 400bp 후반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오라클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오라클 한두 개 정도 아까 코어위브라든가 오라클 이런 회사가 분명히 있겠죠. 모든 회사 테크에 이렇게 발을 대고 있는 모든 회사가 굉장히 좋고 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담이지만 미국 시장에 한 4,800개 종목 상장돼 있는데 그중에 대표 선수만 모아는 게 S&P 500이란 말이에요. S&P 500 중에서도 중소형이 있어요. 항상 그 손바뀜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럼요. 네. 빅테크 사실 빅테크 안에서도 오라클 같이 저렇게 작은 부담을 느끼는 이런 회사가 있을 거고. 자, 좀 돌아왔는데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을 우리가 우려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보는 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언론 그 특파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라클 530bp CDS 프리미엄을 향후 5년 동안의 부도 확률로 치환을 하면 네. 부도 확률이 5년 내에 8%입니다. 8%가 빅테크에 비하면 높죠. 빅테크들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근데 일반 회사에 비하면 아직 낮아요. 수치만을 봤을 때는 5년 그렇죠. 동안 네. 부도율 8%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노란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빅테크들의 평균 CDS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라클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가장 오른쪽 끝에 스파이크를 하는 바로 그 전 기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 X축에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워낙 파이낸셜리 탄탄하고 견조하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그 회사채 스프레드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았던 게 최근에 이제 버블론이라든가 뭐 과잉 투자 또는 자금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떠서 지금 이것 때문에 화들짝 시장은 놀랬지만, 그런데 이 그나마 최근에 뜬 수준이 같은 그래프에서 쥐색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쥐색 그래프가 뭐냐면 전미, 노스아메리카의 전미의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회사채의 평균 CDS 프리미엄입니다. 저걸 CDS의 인덱스를 CDX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스파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른쪽 편 끝에 보시면 미국 전체 투자 등급 회사채들이 부여받고 있는 CDS 프리미엄의 절반 정도는 조금 과장이고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한참 못 미치고 있잖아요. 오라클이 네. 네네. 오라클이 많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뜬 거 그거에 대해서 뭐 우려 다 좋은데 시장의 대세를 바꿀 만한 또는 뭐 사상 누각이고 막 오라클이 곧 망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직 충분히 여유 있다는 얘기고, 그 오른편에 그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라클의 CDS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려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토니 강조해 파스코릴러가 주셨어요. 네.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 토니 파스코릴러가 오른편 아까 그래프였는데 에비타 그 뭐 경상수지 대비해서 순부채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표가 좀 어려운데 설명만 드리면 순부채 부담이 에비타 대비해서 1배가 넘으면 네.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채권, 빚을 조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배 미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1배 미만인데 1배까지, 그러니까 한 배까지 되는 구간까지 순부채를 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조달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이 7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수치를 기반으로 해야 최근에 막 그게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균형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투심이 약간 흔들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과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수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론은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 부분을 철수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 강자가 지금 삼성, 저기 SK 하이닉스고, 물론 뭐 TSMC도 일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자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뜨긴 했지만 최근 한 몇 년 동안 삼성전자 쉬어서 그렇지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뭐 1등이었잖아요. 마이크론이 한 3등 정도 됐었던 회사인데 이에 타산을 따져봤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뭐 어떤 동맹의 일환에 따라서 생산, 조선,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좀 애매하겠다. 뭐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호재라고 봐야죠.
네,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당연히 호재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2월 FOMC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헤셋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란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내년도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금리 인하가 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 한간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천천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대표님의 견해도 좀 여쭤볼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는 거의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미리미리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케빈 헤셋이 페드의 의장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미칠 파급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그 케빈 헤셋의 스타일을 보면 공격적인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페드의 FOMC라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경제 상황을 보고 정치 논리하고 상관없이 다분히 학자적인 관점에서 중도를 지키면서 냉정한 판단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제롬 파월의 그런 스탠스를 굉장히 존경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킬 텐데 사실은 뭐 내년 5월부터니까 좀 때이른 걱정이긴 하지만 케빈 헤셋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내년에 금리 인하 2번 예상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한 3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까지 경제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책사란 말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요. 월가에서는 네네. 왕비둘기라고 불러요. 저분은.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떤 관념 아이디올로지가 제가 정리를 갖고 왔는데 간단히 요약드리면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이 연준의 물가를 어떤 툴로 쓸 거냐, 물가 안정을 이루는 툴로 쓰고 조금 더 경기를 조절하는 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보수적이고 조금 꼰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케빈 헤셋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나 투자 중심의 툴이 돼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주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또 올해 초에 작년 입각한 이후에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케빈 헤셋은 그런 그 완화적인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자 거기 연계해서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과한 완화를 받게 되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될까? 통화량,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케빈 헤셋을 요새 제가 좀 분석 내지는 바라보고 있고, 어쨌건 돌아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19만 1000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안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전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추이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듯이 한 30만 건 나오고 이러면 이 금리 뭐 인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 경기 부진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근데 네. 19만 1000건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땡스기빙 휴일이 약간 왜곡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거는 조금 되틀고 있긴 할 텐데 어쨌건 뭐 그런 것들 보고 그 전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직접 데이터를 갖고 뽑아봤는데 뭐 그저께 AD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의 고용은 괜찮았어요. 근데 중소기업 고용이 지금 속된 표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 양대 축 중에 하나인 노동은 그렇고 노동시장 그렇고 물가는 아직 되튀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FOMC에서 금리를 인하시켜 줄 수 있는 뭐 약한 정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 25bp는 뭐 기정사실화까지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엄격한 표현이고 가능성 한 뭐 7, 80%? 페드 와치도 지금 한 87%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연말 랠리 또는 뭐 자본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고용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죠. 개인소비지출 9월의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가 지표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뭐 저 따위가 뭐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제가 다만 골드만삭스가 이틀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먼스온먼스 그러니까 월간 네. 기준으로 0.2%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한 15년, 20년 미국 시장 봐왔는데 골드만삭스가 가장 정확하게 근사치를 예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튀더라도 뭐 0.25, 0.23 뭐 이 정도 수준 아니 이 정도면 아주 마일드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심하게 예상이 되지는 않는다 정도
네, 월가의 컨센서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월가의 컨센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관세 협상인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기보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따라서 네. 지금 보니까요.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이 상호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에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세 무효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아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편하게 표현드리죠.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크게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지를 시켰으니까 관세가 철폐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환호를 지르길 텐데 하루 이틀은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불법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지금 계속 쌓였을 때가 한 2천억 달러 모아졌을 거예요. 관세 수입. 이거 다 돌려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죠. 그 기간 동안에 네. 이자는 어떻게 할 거면 이거 강론으로 가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하고 미국 기업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국가는 사실상 미국 정부 상대로 돌려줘 빨리 줘 뭐 소송은 못 할 건데 이러면 이제 아수라장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파고를 겪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펀더멘털에 심한 오히려 펀더멘털에는 양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관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라는 게 철폐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건 IPEEA인가요? 국제 뭐 경제 비상 관한법인가? 하여튼 이름도 그걸 근거로 상호관세를 때린 거 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좀 포인트 아웃 해드리면 네네.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상호관세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야. 의회의 권한인 걸 왜 대통령 네가 때렸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세에 부정적이진 않아요. 미국 대법원이. 의회가 때릴 걸 왜 대통령이 하고 있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화당 표결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 또 하나, 뭐 그건 뭐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으로 뭐 128조, 뭐 300 슈퍼 301조니 뭐 스무트 관리 이런 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품목 섹터별 관세 툴이 한 5-6개 있어요. 법조항이.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좀 우스개 얘기로. 트럼프가 대부분에서 만약에 불법이라 그러면 이제 모냥 빠지는 거예요. 스크래치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목리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품목 관세 한 100% 또 때려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다분히 그 즉흥적인 분이라서 뭐 우스개 그럴 만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는 대법원에서 오케이 그래 대법원 뭐 대통령 오케이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지금 이미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했고 유예 협상했고 다른 국가들하고 낮추는 거 협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실현 가능성이 어쩔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AI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택했습니다. 로봇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다시금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사실 중국이 로봇에서는 또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AI를 위시해서 로봇 산업, 전기차 산업 어떤 이 양국 중에 누가 패권을 갖고 갈지는 뭐 뚜껑 네.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는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 이틀 전에 로봇 산업 지원하겠다 이 발표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준비해온 9-1번 차트를 슬라이드를 꼭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한 3주 전에 제미나이 3 나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참고로 제미나이 3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이길 거냐, 뭐 구글이 이길 거냐, 뭐 이런 식의 양당의 어떤 뭐 보완이 될 거냐, 대체가 될 싸울 거냐. 거고 뭐 네. 이런 식의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확실히 미국의 산업 민간 부분은 다이나믹스가 살아있구나. AI의 이 파이가 더 커지는 미국의 AI 산업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아주 선순환의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 네. 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번에 로봇 정책도 저는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 전공해서 아는데 2018년인가 17년에 TCJA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 커렌트 잡 섹터에서 이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작품이거든요. 그 소득 지원해주면서 일자리 만들자는 법이고 2기 때 입각하기 바로 2020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준비했던 법인데 IIJA법 기억나세요? 인프라법이라고 해서. 네. 그리고 한 1년인가 있다가 반도체법 시행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했고 그리고 한 2년 또 있다가 올해 7월 달에 OBBBA 감세안 시행했고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의회에서 대통령이 사인하고 법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하나하나의 법들을 보면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참고로 여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네. 그게 8만 4개 조항이 있거든요. 5만 1,734번 조항인가 우라늄 산업 육성 방안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로봇 관련해서도 어디 이제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그 전지 작업으로 백악관에서 먼저 어나운스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중국하고 싸우면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건 나중 문제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정부가 정책으로 저걸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인기 영합해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에요, 저건. 그것도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면서 정권이 주식시장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경제가 저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제가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고 참고로 저희가 이 레그넘 투자자금 제가 이제 월급쟁이 끝내고 레그넘 투자자금 설립 차린 지가 2022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최초로 가장 먼저 투자한 테마 두 개가 우라늄과 로봇 테마예요. 네, 로봇 테마를 너무 빨리 투자했죠. 1년 투자하다가 조금 수익 내고 이제 팔고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 지금 딱히 종목별로 보면요. 이렇게 약간 퀀텀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펀더멘털 수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 지금 투자할 만큼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확보한다든가 이런 회사가 좀 찾기는 드뭅니다. 실제 로봇의 핵심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 구글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네. 매수한 비상장 회사들이고 참고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금 타겟팅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도 로봇주의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인사이트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